단어를 기계가 얼어붙는 단어 알아듣게 0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유사도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와 너는 굉장히 다르지만 나 자신 뭐 3인칭으로 본인을 표시한 분도 있겠죠. 태양이 뭐 그런 것들은 유사하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그룹핑을 한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하고 얘네들은 가까이 있는 단어들이니까 얘네는 한 번에 처리해야지 아니면 비슷한 단어다라고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기반을 해서 숫자를 카운팅을 할지 아니면 단어 자체에 주목을 해서 단어 수준의 인베딩을 할지인데 사실 지금 보라색 보시면 아시죠? 1급에 나오는 건데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재미없거든요. 저희 기술사 문제 볼 때도 가끔 나와요. TDM, TF, IF 외우는데 이거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길고 기니까 짧게 넘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M 여기 턴 더큐먼트 트랙스가 나와 있는데 단어 무슨 해결입니다. 그냥 문서에 있는 문장들의 단어를 띄어쓰기별로 취합을 해서 공통점이 없는 형태로 추출을 한 다음에 펼쳐놔서 행렬 형태로 놓는 겁니다. 바로 세로 2차원 행렬이고요. 여기 보면 이 영화 재밌다부터 최고의 영화 다시 보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몇 번이 나왔는가를 카운팅을 해서 이건 정말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빈도에 대한 카운트니까 워드클라우드도 이거 비슷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드클라우드는 그런 빈도 기반 카운트를 하는 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시각화인 거고 이건 실제적으로 통계 기반으로 어떻게 세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많이 나온 빈도의 단어가 중요한 거냐? 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죠.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다. 나 지금 밥을 너무 잘 먹었는데 먹긴 했는데 이런 반복되는 중요들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빈도와 반대로 역빈도 이걸 추출을 해서 여기 보면 빈도값이 역빈도를 추출을 해서 검색 결과에 우선순위의 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 있는 단어들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너무 많이 나온 단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통계적 기반을 세는 기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생성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어 처리하는 기법 중에 통계적으로는 빈도를 세는 TDM과 빈도와 역빈도를 세는 TF-IDF가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하드 인코딩 이거는 오히려 어떤 기사 같은 데서 오히려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생략을 보면 벡터를 길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 6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겹치지 않게 줄만 안 치는 거예요. 한 줄에 두 명이 앉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예시를 보면 액션, 드라마, 코미디, 로맨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행렬 형태 중에서 겹치는 위치가 없게 됩니다. 4개의 행렬, 컬럼이 4개의 행렬을 만들고 겹치지 않는 위치에 놓는 게 바로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벡터화할 수 있지 엄청 많아지면은 다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60개의 자리가 있는데 60줄을 놔두고 한 명을 앉히시고 그 뒤줄에 겹치지 않는 자리에서 한 명을 앉히면 한 줄마다 59개의 리소스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단어 수준의 인베딩 기법인데요. 이번에는 신경망을 이용해서 주변 단어와 그 옆에 단어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단어의 수준의 인베딩 기법에는 워드 투 100이 나와 있는데 워드를 투 벡터화 한다라고 해서 워투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넣고 있는 단어와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벡터화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미 벡터화 된 게 있는가를 해서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센트는 저쪽에 없으니까 왼쪽에 앉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컨센트 있는 자리가 유사하고 본능적으로 뭐 저도 구석에 가고 싶어 하지만 뭐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신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사도 기반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벡터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재밌다, 훌륭하다, 감동적이다, 지루하다. 그러면 아까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 아까 TDM이나 TF-IDF는 단어 그대로 리터럴리를 다른 값으로 인식을 해요. 김태영과 김태영은 다른 거예요. 의자, 체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단어를 다 다른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단어 수중의 인베딩 기법은 그 자체를 해석을 해서 비슷한 뉘앙스구나 라고 해서 비슷한 위치에 얘네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처리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봐야 되는 공간이 높아지는데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모여있게 되죠. 그래서 처리하기가 용이한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원화 인코딩이나 TLDM, TF-IDF는 2급에서 나올 수 있을 만도 하지만 오히려 1급의 사지선다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빈도를 세느냐, TDM, 역빈도를 세느냐, TF-IDF, 그리고 겹치지 않게 한 자리에 놓느냐, 원화 인코딩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됩니다. 이걸 나는 깊게 보고 싶소 하시면 공부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자연어 분석 단계. 아까 자연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연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라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컴퓨터가. 그럼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언어기 때문에 형식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드라마 작가는 먹었다, 난 그리고 한참 밥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연어를 얘기한다라는 건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컴퓨터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 문법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활용 분석.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그냥 잘게 쪼갠 것부터 나중에 토탈 합쳤을 때 맥락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순서를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럼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형태소, 진짜 조그맣게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잘게 자릅니다. 조사부사 날리고 분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소로 분해를 해서 만드는 게 형태소. 그리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잡히는 단어들끼리 어떻게 보면 띄어쓰기 단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형태로 구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갔다라고 구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게 뜻이 뭐지? 나 문장은 만들긴 했는데 이게 뜻이 뭔가를 분석을 합니다. 나는 화자고 이동했다라니까 과거였군. 어디로? 학교로. 라고 해서 전체 분석을 분명을 한 다음에 이게 왜 늦었을까? 어떤 상황일까? 까지 추론을 해서 이제 사람에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2 더하기 2는 이런 질문을 GPT에게 던지면 즉답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초간 생각 중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게 단어 단위로 분리를 한 다음에 분석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GPT 아까 오픈을 하셨는데 챗GPT 사용을 위한 화면이 그냥 교재 순서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챗GPT를 오픈을 하셨었죠? 워드 클라우드는 닫겠습니다. 줌 안녕히 가시고요. 챗GPT 아까 만들었던 네모 자전거가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운로드를 해서 다시 쓰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된 프롬프트를 넣었는지에 대한 거꾸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친구가 이미지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올리는 걸 멀티모달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금 아까 챗GPT를 뭐 어느 정도 접속을 해보셨을 때니까 접속하는 방법은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걸 시켜야 될지 이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나한테 뭘 시켜야 되는지. 뭐 도구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친구도 나와 있죠.
그래서 편하실 대로 내가 어떤 답변을 날렸을 때 나한테 가장 유익한 답변을 주는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드바 채팅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인분과 무료인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GPT-5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부분적으로 전공이 다른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가 나왔을 경우에는 모델이 통합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분리된 모델로 내가 나눠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챗GPT 다양하게 활용하시죠? 아까 잠깐 제가 전공하고 회사를 봤는데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기계공학, 항공부터 시작해서 제가 회사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제조업을 대부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뭐 전공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할 텐데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그냥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약간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시겠죠? 뭐 광고 아까 디자인 이런 쪽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사실 GPT를 많이 쓴다기보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혹은 뭐 음악을 만드신다, 뭐 수노 같은 걸 쓰고 소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이미지를 획득을 할 것이고 기계공학과 컴공 같은 경우에는 뭐 코덱스를 쓰신다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바이브 코딩을 하신다든지 커서 AI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코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물류자동화라고 하셨죠? 회사가 어디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 듣고 계셔주는데 여기랑 뒤에 계신 분들 여기 되게 잘 듣고 계셔서 제 마음에 좀 안식이 되고 있는데 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GP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에서 MES라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작업자들이 쓰는 키오스크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화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뭐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회성 자료를 보면 되지만 저는 빨라야 되기 때문에 MES에서 GPT를 사용을 할 때는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추론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보안 때문에 제 폰에서만 사용을 하고 노트북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뭐 참고로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챗GPT의 유료 모델하고 무료 모델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제 유료 모델을 던지게 되면 사용을 할 때 얼만큼 얘네가 머리를 쓰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버스 토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셨죠? 계실 겁니다. 저랑 눈 마주치셔야 돼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동그랗게 구멍 뚫린 거 보이시나요? 어린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버스 토큰이 뭔지. 예전에는 버스를 이거 스마트폰으로 태그하고 다닌 게 아니라 동그랗게 엽전처럼 생긴 거를 버스 안에 내고 다녔습니다. 그걸 토큰이라고 했는데요. GPT에서도 그 토큰을 사용을 해서 카운팅을 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8토큰, 훌륭하세요. 3토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GPT 모델의 최대 토큰 수,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09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만 길게 한다라고 해서 잘 처리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라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에서 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토크나이저라고 치시면 됩니다. TOKENIZER입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라는 거를 들어가시면 오픈AI에서 나왔기 때문에 GPT의 모델별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사용하느냐를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 얼마나 많은 토큰이 소요되어 있는가를 나와요. 저는 기본적으로 GPT-4 5 모델을 사용하니까 여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H라는 한 글자가 토큰 1을 의미합니다. 하이. 그래. 두 글자니까 토큰 1에 이 캐릭터겠지. 그리고 헬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헬로. 5글자인데도 토큰이 하나예요. 아, 사기 아니냐. 악경 분명히 말이 길어지고 하면 409력 한계가 있으니까 못 쓴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캐시라는 공간에 꼭 저장이 돼 있어서 빨리 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자주 쓰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라고 안 하고 이응 이응 하거나 이응만 날리기도 하시죠. 근데 그게 공용적으로 아 그거 그런 뜻이구나라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캐시라는 공간이 임시 고속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CPU까지 갈 필요가 없이 내 안에서 찾아서 바로 응답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캐릭터가 늘어날수록 토큰의 수가 늘어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캐릭터의 수가 몇 개고 토큰이 몇 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기반인 거고 한글은 조금 달라요. 한글은 그러니까 영어는 알파벳을 그대로 그냥 나열하는 형태의 언어인데 한글은 조합어잖아요. 자음, 모음, 조합어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하시거나 코딩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와 한글이 차지하는 캐릭터의 단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영문 한 글자랑 한글 한 글자가 쓰는 토큰이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토큰 많이 날리면 금방 대답을 못해서 그랬겠지 라고 하지만 효율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됩니다. 제미나이의 개념. 여기 지금 다시 녹색 괴물이 등장했는데 제미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멀티모달이 중요합니다. 이 멀티모달이 저희가 문제를 낼 때 모의고사를 내면서 엑셀에 관리를 해요. 어떤 문제를 낼지 모의고사를 보고 야 우리 문제를 내는데 겹치면 최대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멀티모달이 꽤 많이 겹쳤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문제도 내기 좋고 용어도 뭐지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해서 멀티모달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멀티모달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예전에는 텍스트를 날려서 텍스트를 응답을 받는 형태의 생성 AI였는데 이제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멀티, 여러 가지의 텍스트, 이미지 혹은 음성 모드를 켜면 마이크로 들어가서 STT, 스피치 투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오죠. 그런 것들을 쓰는 능력을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기 좋습니다. 시험에 내기 좋은 건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간결해서 답이 똑 떨어지는 거, 의심할 여지 없는 것들. 그래서 2급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이라는 단어 자체 혹은 용어 자체가 답으로 나올 수 있고 사지선다로 내기도 쉬워요. 그림이나 사진, 오디오를 이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이거는 가장 적절한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낼 이유가 없어요. 이런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멀티모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금방 그림을 그리셨고요. 이제 멀티모달을 하려면 텍스트를 해서 텍스트 말고 이미지 리턴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원하는 AI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뭐 챗GPT에서 네모난 바퀴를 그리셨고 어떤 분은 제미나이에서도 그리셨을 거고 어떤 분은 뭘 이걸 그리기까지 하나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멀티모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형태로 챗GPT나 제미나이 오가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주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챗GPT랑 뭐 동일한 모델을 쓰진 않지만 그냥 약간 학습하는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챗GPT가 좋다라고 해서 극 챗GPT파가 있고 저희 회사는 제미나이가 낫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요만큼 퍼플렉시티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취향이기 때문에 생성 AI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지를 결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영상 요약, 웹 문서 요약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 쓰시냐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도 이제 길어서 안 보시죠. 뭐 드라마도 5시간 보기 이런 것도 안 보고 심지어 이제 쇼츠로 보시죠. 1회 클립 3분 이런 거. 그것처럼 긴 동영상을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길게 나와 있는 웹문서 혹은 PDF 등을 올려서 OCR로 인식한 다음에 요약해줘 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튜브 동영상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저는 제미나이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 파일 제미나이에 간 다음에 텍스트 파일 보시면 여기 지금 PPT 슬라이드로는 89거든요. 그래서 89페이지에 가서 여기 요거 88을 먼저 볼게요. 87, 88, 89가 있는데 아래의 URL을 요약해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기 8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복사를 하셔서 제미니에 가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 친구가 저 유튜브 동영상을
빠르게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주요 부분에 어떤 링크가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유튜브도 간략히 말고 자세히 보게 하면 어떤 몇 분 몇 초에 뭐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 소라를 요약한 동영상이다 나옵니다. 어우, 죄송해요. 여러분이 영상이 AI로 제작됐다고 하면 아시겠어요? 챗 GPT를 만들면서 오픈 AI에서 이게 아까 넘어갔던 챗GPT의 기능 중 일부인 소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캐스트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내부의 영상을 만들어서 티셔츠라는 탭에서 예시 영상 프롬프트를 참고할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나 길게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동영상을 요약을 해줄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대한 전체 리뷰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 URL을 요약해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를 요약을 할 수도 있는데 텍스트에서 그 아래 보시면 그 골뱅이가 붙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골뱅이를 치셨을 때 저처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나오는 이유는 나는 이 구글에서 사용하는 툴들을 이 제미나이와 연동을 해서 쓰겠어 라고 저는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 골뱅이 카카오톡 쓰시면 골뱅이 누르면 그 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고 유튜브를 치지 않고 유튜브를 친 다음에 동일하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넣고 내용을 복사해서 위에 URL을 요약해줘 라고 실행을 해도 동일합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주소만 주고 요약을 해줘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내기 좋죠.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문서를 내기 문제를 내기 좋습니다. 웹문서를 요약해줘. URL이 되는데 뭐 동영상이 되는데 문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서도 가능하다면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9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해서 아래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줘 라는 부분을 시행을 하시게 되면 생각하는 과정의 표시, 이 친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공해주신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떠요. 이거는 챗GPT가 애는 착해의 경우가 아니라 사이트마다 이런 봇들이 긁어가는 것 혹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매경 사이트가 막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풀려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할 때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서 카피가 가능한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는 착한데 얘 그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매경 사이트에서 막아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여기 어노테이션을 놓으면 나오는 것들은 구글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다 구글, 지메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구글의 제미나이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겠냐. 나 너의 정보를 가지고 너한테 보여줘도 돼? 라고 하는 거라 개인적인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지메일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그럼 이 지메일은 지금 내가 접속한 내 계정에 내 메일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여기에 날리면 제 계정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너 재미나게 네가 쓰도록 동의했으니까 너 편할 대로 써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오케이를 누르셔야 됩니다. 또 왜 쓰느냐? 편하죠 당연히.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한 큐에 다 쓰자라고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생산성 항상 똑같습니다. AI 쓰는 이점에 따라서 달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 번만 해보실까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유튜브 실습 한 번만 해봐 주십시오. 여기에 어노테이션이 되시는 분들은 88페이지에 있는 걸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87페이지에 있는 걸 URL을 복사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딱히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럼 3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9분에 다시 떠들기 시작할게요. 근데 유튜브 동영상도 잘 안 보고 쇼츠 보시지 않나요? 뭐 5시간 몰아보기도 길다. 필요 없다.
10분 클립도 길다. 필요 없다. 꺼져라. 쇼츠도 길잖아요. 쇼츠도 이제 길어졌죠. 뭐 되게 짧았다가 뭐 몇 분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지겨워서 이제 누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해줘의 내용을 쓰는 경우에는 그런 거 있죠. 뭐 전공에 관련되거나 업무에 관련됐는데 무조건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루해서 못 보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요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캡처나 그 요약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 사이트에서 봇을 이제 얼라이벌을 할지 아니면 디저블을 할지를 막아놔요. 그 봇에 대한 처리 여부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막히는 거라서 그거는 사이트마다 확인을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갔을 때 그 기사가 긁어지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중에 제가 부동산에 대한 글을 하나 볼까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슬픕니다.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해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에 있는 기사를 조금 요약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비싸다, 비싸다 뭐 돼 있죠?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근데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 기사 자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옳고 그른지는 본인이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사를 긁어왔을 때, 기자가 쓴 기사니까 맞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기자나 그 경제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 계세요? 질문 안 할게요. 그 기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나요? 취재 기자, 편집 기자, 수습 기자. 취재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 뭐 왜 그 TV에 나오는 웨이팅박 아시죠? 박대기 기자. 눈 이만큼 막고 한 기자. 취재 기자가 80%를 차지하고 그들이 기사를 씁니다. 그럼 편집 기사가 그거의 제목을 얼마나 아름답게 자극적으로 뽑을까? 그래야 클릭하잖아요. 오늘 서울이 덥습니다. 클릭 안 하죠? 서울이 녹는다. 이러면 좀 클릭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편집 기자. 수습 기자는 인터넷 많이 보셨을 텐데 소보미 기자 아시나요? 제목 겁나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기억부에 자기가 쓴 게 없는. 수습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짜 정말 극한의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기자를 수습 기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경제신문사에 계신 분한테 들어서 진짜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습을 하신 분들은 요약한 본인의 URL을 가지고 답변을 나오실 거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글을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글인가를 한 번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값 너무 올라. 같은 글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실 때는 길지만 이게 올바른 기사인가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요약을 하는 것까지 헛소리를 하진 않겠지만 올바른 기사인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이제 뭐 학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코파일럿 지금까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정확히는 세 개죠. 생성 AI, 챗GPT, 그리고 보통 구글의 제미나이, 아까 잠깐 봤던 스테이블 디퓨저는 이미지 생성입니다. 그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생성 AI가 하나 더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파일럿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MS 기능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많이 쓰시죠? 학교 계정 같은 거 받으셔서 오피스 365랑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구글 창을 여시고 코파일럿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코파일럿이라고 구글에 한글로 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요 AI 컴패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는. 그래서 코파일럿도 사용하는 방법은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내가 사용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면 이 친구가 그쪽에 가까운 모델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신속한 응대, 말 좋네요. 싱크 디퍼.
이거는 챗GPT의 심슨 리서치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질문을 하고 나면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챗GPT도 말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것보다 코파일럿의 멈추는 속도가 횟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이크로 365에 집어넣어서 플러그인 기능으로 쓰시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코파일럿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은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들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챗GPT4 엑셀이라고 해서 API 키 토큰을 받은 다음에 플러그인으로 설치해서 진행하는 모든 추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1급 대상분들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때 유용하냐? 우리 그 회사마다 엑셀에 신들이 있죠. 마우스도 안 쓰고 막 키보드로 막 합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개발은 하는데 엑셀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썸 이러면서 쳐요. 근데 그 기능들을 훨씬 빠르고 용이하게 해주는 게 챗GPT4 엑셀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AI.에서 ask 질문을 한다든지 테이블 데이터를 행렬 형태로 만든다든지 translate 번역을 한다든지 extract 추출을 한다든지 라는 항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1급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시면 득이 되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어있는 걸 찾아라. 물론 엑신이 계시겠죠? 엑셀의 신들은 딱히 필요 없으시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여기 코딩을 하시는 분들의 형태가 익숙할 텐데 여기 세 가지 위에 보시면 신텍스가 있고 AI.테이블 괄호를 열고 프롬프트, 쉼표, 헤더, 소스가 있는데 이 의미하는 대로 순서가 프롬프트고 헤더고 소스인데 필수인 값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없어도 돼요. 선택인 것들은 들어가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할 때 형태에서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기본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AI.테이블을 하고 질문을 할 때 쉼표가 없죠. 질문 하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의 개수대로 변수를 가져가는데 여기 보시면 신텍스에서 클릭이 안 되네요. 오, 더 작으시죠 이게? 어쩔 수 없죠. 여기 보이시나요? AI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으면 프롬프트에 대한 게 있고 헤더가 있고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다음에 쉼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기본 호출을 하는 건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AI.테이블은 쉼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인 값들 하나만 넣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쉼표가 하나 있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롬프트와 헤더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1급이신 분들 꼭 실행을 해보셔서 이거를 익숙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문제 내기가 겁나 용이하거든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챗GPT4 엑셀은 반드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급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수업이 너무 쉬워서 나 잘못 들어왔나 1급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셨다면 1급 책을 사용을 하셔서 이 챗GPT4 엑셀만큼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기능이에요. 물론 저는 잘 안 씁니다. 개발자들은 엑셀 그렇게까지 열심히 쓰지 않아요. 데이터 DB에 들어있는 거 쿼리를 돌리는 게 훨씬 빠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포맷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총무 업무를 하신다거나 숫자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고객사에서 공문 같은 걸 받거나 성적서 같은 거를 받았을 때 포맷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날짜를 8자리에 2024-12-18 이렇게 해놨는데 업체에서는 다 띄어먹고 뭐 241218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엑셀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일일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점 포맷을 하면 시킬 수도 있어요. 나 이런 형태를 A를 B로 변환해줘 라고 해서 드래그를 해서 전체를 변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엑셀을 잘 쓰시는 분은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엑셀을 사용을 하는데 좀 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은 어떤 기능이냐? 필 같은 경우에는 채월하죠. 시리즈 데이터의 완성 어쩌고 되어 있는데 공란이 있어서 곤란한 데이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 분석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분석 값이 0인 것과 빈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석해서 어떤 트렌드를 측정을 할 때 LSL, US라고 해서 언더와 이제 오버 리밋을 찾아서 그 범위 값에 있는 것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업체에서 준 성적서가 분명히 들어갔어야 있는 대비 값이 없거나 그 0이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그 트렌드가 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건 불량인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분석을 해서 비어있는 값을 패턴에 맞게 맞춰줘라고 합니다. 물론 실무에서 쓰는 데이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없는 값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분석용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재측정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 필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대처제고로 주변에 있는 값들과 비슷한지 그럼 그런 값들과 맞춰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5분 여기 계신데 안경을 안 쓰는 여자를 앉혀놓는 건 조금 어색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안경은 안 쓰셨어도 남자분을 앉혀놓는 게 자연스러울 테니 여기 빈값을 채워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비슷한 유사한 데이터들을 채워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한 명에게 야 너 아무 데나 앉아 하면 본능적으로 절로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래도 채우는 입장에서 이쪽에 앉아줬으면 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챗GPT4 엑셀의 기능들은 한 번씩은 가능하시다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1급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루하시죠? 조금만 더 끝낼게요. 그럼 프롬프트 동작 원리 아까 자연어가 뭐고 자연어 처리를 뭐가 하고 처리 기법은 뭐고 뭐 원어 인코딩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기본적인 동작 원리가 뭐야? 라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프롬프트 아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값이라고 했죠. 그 값을 모델에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받는다인데 아무 모델에 넣는 게 아니라 LLM에 넣습니다. 이건 1, 2과목 때 배우셨죠? LLM은 아닙니까? 환기시키기를 드리기 위해 잠깐 얘기하자면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제 발음이 안 좋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놓고 답변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언어를 수리, 추론, 논리를 다 결합해서 원하는 대로 주어져야 되니 그 언어 모델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LM이라는 언어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게 학습을 시킨 데이터를 빈도 혹은 가장 논리에 맞는 말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환각,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데이터는 무조건 교차 검증하셔야 돼요. 잘 아는 데이터는 여러분 GPT 쓰실 때 다시 얘기해. 아니야. 틀렸어. 이것보다 저거야. 나 그거 묻지 않았어. 라고 해서 응답을 계속 유도하지만 모르는 데이터는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진짜 맞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각, 할루시네이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조금만 기억해 주시고 LLM은 문제에 안 나올 수는 있지만 AI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이점과 같이 LLM 거대 언어 모델, 생성AI를 처리하는 모델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피드백 루프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왜? 그림이 너무 분명해요. 문제 내기 너무 쉽거든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나 교수님들께 과제를 내고 대학생들도 피드백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어떤 걸 드려요. 결과물을 드렸을 때 야 이거 다시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죠. 그 피드백을 루프를 돕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생성 A가 한 번에 좋은 응답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 번 묻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건 아니면 너무 쏠려 있는 응답이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바꿔가며 정확히는 프롬프트를 달리해가며 응답을 받는 걸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또 단계가 너무 당연한데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언어 모델에 제공한다. 그쵸? 내가 질문을 먼저 해야겠죠? 두 번째, 모델이 생성한 출력을 검토하고 내가 맞는가를 평가한다. 그쵸? 근데 한 번에 잘 되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3단계 일을 계속 분석해서 나에게 최적의 결과를 얻는다. 이게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겹치도록 내는 문제였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죠? 피드백 루프.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문제를 내냐? 이 표 자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니는 프롬프트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하고 생뚱만 걸러요. 피드백 루프, 멀티모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넣습니다. 뭐 제로샷 COT 이런 식으로 넣고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말이 되지 피드백 루프겠지 라고 하는 것들도 답변이 될 수 있지만 문제 내실 때 까다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문제를 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딱 집어넣고 단계가 넣으면 피드백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다른 프레임워크 원리에서 단계를 다루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나 피드백 루프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정의만 알고 가시면 이 시험을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꼬아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뭐 적절한 프롬프트의 선택 당연하죠. 저희가 말을 잘한다고 하거나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말이 좋아라고 할 때 목소리나 톤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할 때 말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생뚱맞게 이렇게 서갖고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잖아요. 발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인간의 언어인 거고 이 친구에게는 적어도 텍스트,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뭐 이미지, 올바른 이미지를 줘야겠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단어와 뭐 명령어를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 배고파 라고 날리면 못 올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있다가 오늘은 뭐 2025년 7월 26일이고 나는 인천에 있어. 그랬을 때 나 이거 뭐 6시 몇 분에 어디 근처에서 뭐 10개 있는 맥주집을 알려줘. 당장 달려가 볼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날리면 답변을 제대로 둔다는 거죠. 약간 내가 말을 잘하는 친구가 되어서 이 친구를 계몽시켜야겠다라는 개념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애는 착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인풋을 넣고 LLM에 돌려서 아웃풋을 얻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걸 피드백 루프라고 했는데 그러면 프롬프트 자체, 인풋을 하는 거는 어떻게 명령어를 날려야 되냐라고 하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입출력 뭐 있다 치고요. 지시, 맥락, 입출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5개 있는 것 중에 구멍을 뻥 하고 만든다던가 2개를 가리고 기역, 니은을 넣어놓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을 맛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내거든요. 왜 그렇게 내냐면 이게 민간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내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항목이어야 돼요. 너무 미세하게 미묘해서 너도 나도 설명 불가하다. 이런 건 문제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 내기 딱 좋죠. 지시, 말 그대로 지시죠. 제약 조건이죠. 입출력은 알겠는데 맥락이 뭐냐? 뭐 그런 대화 하죠. 친구끼리 야 뭐 저 X는 맥락도 없이 저렇게 얘기하냐.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한다는 거죠. 배경 정보, 지식 등을 제공하는 걸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 등을 활용해